오늘 밤 저는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지도자의 죽음이 단 한 사람의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만약 그날 밤 궁정동 안가에서 벌어진 일이 수주 혹은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각본의 마지막 장면이었다면 1979년 10월 26일 그 날짜를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날 밤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공식 기록은 말합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술자리에서 격분하여 권총을 꺼내 대통령을 쐈다고. 우발적 범행, 개인적 감정, 순간의 충동.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밤 함께 살펴볼 사실들은 그 공식 기록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감추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날 밤 경호체계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 경호원들은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별관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총성이 울린 후 수십 분 동안 청와대와 주요 군 지휘부 사이의 통신은 사실상 마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묘한 사실 하나. 김재규는 대통령을 쏜 직후 곧바로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갔고 군 지휘부를 돌아다니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다음 단계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이 모든 것이 정말 한 사람의 즉흥적인 범행에서 비롯된 결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이유를 하나씩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정희. 그 이름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름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에게 그는 한강의 기적을 이끈 영웅입니다. 누군가에게 그는 민주주의를 짓밟은 독재자입니다. 하지만 어느 쪽 평가를 하든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는 18년 동안 대한민국을 철권으로 지배했고 그의 죽음은 단순한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대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끝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편리한 타이밍에 찾아왔습니다. 1979년 가을, 박정희 정권은 사면 초과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YH 무역 사건으로 촉발된 부마 민주항쟁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부산과 마산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군대가 동원되었습니다. 미국 카터 행정부는 인권 문제를 이유로 박정희 정권의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내부에서는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차지철 경호실장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사이의 갈등은 이미 주변에서 닿을 정도로 심화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박정희의 신임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모든 것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동시에 맞아떨어졌습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첫째, 그날 밤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둘째, 공식 수사가 왜 처음부터 특정 방향으로만 흘러갔는지. 셋째, 김재규가 진짜로 혼자였는지 아니면 그는 더 큰 그림 속의 한 조각에 불과했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소속의 작은 안가 건물에 5명의 남자가 모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차지철 경호실장,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그리고 2명의 여성 접대원. 겉으로 보면 평범한 저녁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 그날 밤이 끝나고 나서도 아무 일 없이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의 대화를 복원한 기록들은 여러 버전이 존재합니다. 재판 기록, 생존자 증언, 이후 수십 년에 걸쳐 나온 관계자들의 회고. 그런데 이 기록들 사이에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공식 재판에서 확정된 서사는 이렇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으면서
차지철이 부마항쟁 진압 방식을 놓고 강경 발언을 했고 박정희가 이에 동조했으며 김재규는 이것에 격분했다. 그리고 자리를 잠깐 피했다가 돌아오면서 권총을 꺼내 차지철을 먼저 쏘고 이어서 박정희를 쐈다. 총 2발.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사망했습니다. 단순하고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단순함이 의심스럽습니다. 먼저 경호 문제를 짚어봐야 합니다. 그날 밤 대통령 경호팀의 핵심 인원들은 안 가본 건물이 아닌 수십 미터 떨어진 별관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이상한가 하면 당시 경호 규정상 대통령이 있는 건물의 직근 경호는 항상 유지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그 지시가 어디서 내려왔는지는 수사에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총성 이후의 행동입니다. 김재규는 대통령을 쏜 직후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군본부로 갔습니다.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것이 충동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행동처럼 보입니까? 사람을 쏘고 나서 군의 최고위 지휘관에게 달려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도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정승화 총장은 나중에 전두환에 의해 강제로 연행되고 수사를 받게 되는데 그 역시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의문은 현장 보존입니다. 총격 직후 현장은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탄피, 혈흔, 현장의 물리적 증거들이 체계적인 감식이 이루어지기 전에 훼손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수사관들의 일부는 나중에 증언하기를 도착했을 때 이미 중요한 것들이 치워진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누가, 왜, 그렇게 빨리 현장을 정리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공식 기록 어디에도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발수의 문제입니다. 공식 기록에는 2발의 총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증언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총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차이는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학적으로 그리고 사건 재구성의 관점에서 총발수의 불일치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쐈는가? 혹은 현장에 또 다른 총기가 있었는가? 이 의문은 지금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김재규, 1926년생, 경상북도 선산 출신. 박정희와 같은 고향, 같은 군 출신. 두 사람은 수십 년을 함께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동기, 5.16 군사 쿠데타의 동지, 그리고 이후 18년간의 권력 핵심부. 김재규는 단순한 부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박정희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 하나였고 중앙정보부장이라는 자리는 그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중앙정보부, 오늘날의 국가정보원의 전신입니다. 하지만 1970년대의 중앙정보부는 지금의 국정원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였습니다. 국내 정치 사찰, 반정부 인사감시와 탄압, 해외 공작, 그리고 필요하다면 물리적 제거까지. 중앙정보부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의 수장이 바로 김재규였습니다. 그런데 1979년 들어 김재규의 위상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차지철 경호실장이 박정희의 총애를 받으면서 청와대 내부의 권력 구도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차지철은 단순한 경호 책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박정희의 정치적 결정에도 깊숙이 개입했고 점차 김재규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설전이 오갈 정도로 심화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중 하나는 결국 물러나야 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갈등이 정말 김재규를 살인으로까지 몰고 갈 만큼 극단적인 것이었을까요? 차지철이 밉다고 해서 그 옆에 앉아있는 대통령까지 쏘는 것이 단순한 감정적 폭발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재판 과정에서 김재규 본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신 독재를 끝내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후 과잉 합리화일 수도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을 나중에 포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만약 김재규가 실제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혼자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진 암살은 반드시 사후 수습 계획을 필요로 합니다. 대통령을 죽인 후 권력을 누가 잡는가? 군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미국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계획하고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과의 관계가 다시 떠오릅니다. 김재규는 박정희를 쏜 직후 왜 군의 최고위 지휘관에게 달려갔을까요? 공식 해석은 이렇습니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군을 장악하기 위해. 하지만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사전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고 김재규는 그 합의에 따라 다음 단계를 진행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공개된 기록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의 논리는 이 방향을 가리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사건 이후 권력의 향방입니다. 박정희 사후 권력을 장악한 것은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불과 2달 만에 전두환과 신군부에게 넘어갔습니다. 12월 12일 군사반란. 그리고 이 반란의 핵심에 있던 인물들 중 일부는 10월 26일 당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에서 이렇게 많은 우연이 한 방향으로 겹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재규는 1980년 5월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가 법정에서 했던 말들, 그가 암시했던 더 큰 그림, 그가 요청했던 추가 지민대. 이 모든 것은 그의 죽음과 함께 묻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묻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새로운 권력은 이 사건을 빠르게 닫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럴 이유가 있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밤 궁정동 안가에서 울린 총성.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역사 전체를 바꾼 총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성의 배후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파고들어야 합니다. 1979년 10월 26일 그날 밤 궁정동 안가에는 5명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건물 밖, 별관, 주변 경호 차량 안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날 밤의 증인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제대로 된 조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수사 초기에 격리되었고, 일부는 진술을 번복했으며, 일부는 이후 수십 년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침묵 속에 숨겨진 한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야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박선호. 당시 중앙정보부 의정과장이었습니다. 박선호는 그날 밤 안가 행사를 직접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찬 장소 섭외, 참석자 조율, 경호팀 배치 확인, 모든 것이 그의 손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박선호는 그날 행사가 시작되기 전 경호 배치에 관한 특이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직근 경호 인원을 별관으로 이동시키라는 지시였습니다. 공식 수사는 이 지시가 김재규로부터 내려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박선호 본인의 진술은 재판 과정에서 몇 차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왜 경호 인원이 이동해야 했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대통령이 있는 건물의 직근 경호를 비운다는 것은 어떤 합리적인 이유로도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차지철 경호실장은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즉, 경호실장이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 경호가 약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차지철이 그 사실을 몰랐거나 알고도 방치했거나 혹은 더 나쁜 경우 의도적으로 허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식 서사는 차지철을 단순한 피해자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경호 체계의 공백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박선호는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이후 석방되었습니다. 그가 복역 중에 그리고 출소 후에 남긴 진술들 속에는 공식 기록과 어긋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그날 밤 행사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 김재규가 보인 행동에 대한 묘사는 주목할 만합니다. 박선호에 따르면 김재규는 그날 오후부터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나치게 침착했습니다. 준비된 사람의 침착함이었습니다. 폭발 직전에 사람이 보이는 긴장감이 아니라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이 보이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이 묘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발적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그 직전까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박선호가 묘사한 김재규는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김재규는 그날 밤 일어날 일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알고 있었다면 그 계획은 얼마나 전부터 세워진 것이었을까요? 며칠 전? 몇 주 전? 혹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수사팀은 이 부분을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박선호의 진술 중 공식 서사의 불편한 부분들은 기록에서 최소화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979년 말에서 1980년 초 수사를 진행하던 기관들은 이미 새로운 권력의 영향 아래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전두환과 신군부는 12월 12일에 이미 군 내부의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에게는 12.6 사건이 빠르고 단순하게 정리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복잡한 진실보다 단순한 결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에 맞게 수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에서 가장 불편한 이름을 꺼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 이름은 미국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미국 중앙정보국 CIA. 1979년 당시 한미 관계를 이해하지 않고는 12.6 사건의 배경을 절대로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카터 행정부와 박정희 정권의 관계는 1977년부터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카터의 인권 외교. 카터는 박정희의 유신 체제와 정치 탄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둘째, 주한미군 철수 계획. 카터는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박정희는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검토했습니다. 이것이 워싱턴을 극도로 자극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핵 개발에 성공한다면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주한 미국 대사였던 윌리엄 글라이스틴의 회고록에는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1979년 가을 미국 정부 내부에서 박정희 정권의 향방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기술했습니다. 공개적인 정책 논의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박정희가 계속 현재의 노선을 걷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매우 조용하고 내밀한 검토였습니다. 글라이스틴은 미국이 쿠데타나 암살을 사전에 알았거나 지시했다는 것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인 자체가 그런 의혹이 당시에도 존재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렇다면 CIA는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당시 CIA 서울 지부장은 도널드 그레그였습니다. 도널드 그레그는 단순한 정보 수집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 정보당국, 특히 중앙정보부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김재규와도 정기적으로 접촉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의 각종 인사에서 자주 만났고 비공식적인 채널로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이 관계가 12.16 이전에 어떤 대화로 이어졌는지는 공개된 미국 측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부분 해제된 CIA 문서들 중 일부는 암살 직전 몇 주 동안 서울 주재 CIA가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매우 상세한 보고를 본국에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피살된 날로부터 불과 며칠 전 미국 국무부와 CIA 사이에서 한국 정치 상황에 관한 긴급 전문이 오갔습니다. 이 전문의 내용은 대부분 여전히 기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왜 그날 그 타이밍에 긴급 전문이 필요했을까요?
무언가가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정보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혹은 더 나아가 무언가를 조율하는 통신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도널드 그레그는 이후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했고 조지 H.W. 부시 대통령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습니다. 그는 생전 인터뷰에서 12.6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미국의 개입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흥미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김재규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고,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한 사람이었다고, 단순한 암살범을 두고 전직 CIA 지부장이 그런 말을 할까요? 이 발언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정보교환 이상이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시사합니다. 미국이 직접 방아쇠를 당겼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 방아쇠가 당겨지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막지 않기로 결정했을 가능성, 그것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종종 가장 강력한 행위자가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1979년 서울에서 일어난 일은 그 패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가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대한민국의 권력 지도를 완전히 바꾼 사람입니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그리고 12.16 사건의 합동수사본부장, 즉 박정희 암살 사건을 수사한 책임자가 바로 그 사건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전두환은 1979년 10월 26일 당시 수도권 방위사령부 예하 보안사령관이었습니다. 군내 정보와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의 수장이었습니다. 박정희가 피살되자 계엄이 선포되었고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었습니다. 그 수장으로 전두환이 임명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합동수사본부는 단순히 암살범을 잡는 조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건의 진상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어디까지 수사할 것인지, 누구를 기소하고 누구를 보호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전두환이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연행한 것입니다. 12월 12일 군사반란. 1979년 12월 12일 박정희 사망 불과 47일 후 전두환은 정승화가 10월 26일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명분으로 그를 체포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불법적인 행위였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하려면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했지만 전두환은 그것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대한민국의 권력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에게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전두환은 왜 정승화를 그렇게 빠르게 그리고 그렇게 불법적인 방식으로 제거하려 했을까요? 공식 이유는 12.26 연루 의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 결과 정승화가 암살에 사전 공모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전두환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정승화가 10월 26의 진상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었고 그 진실이 드러나면 전두환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상황적 증거가 있습니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쏜 직후 달려간 곳이 바로 정승화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사람이 그날 밤 나눈 대화의 내용은 공개된 기록에 완전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 대화 속에 사전 모의의 흔적이 있었다면, 그리고 전두환이 수사 과정에서 그것을 발견했다면 전두환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거나 그 진실을 자신의 권력 장악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거나. 전두환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이후의 역사가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의문이 추가됩니다. 전두환은 12.6 이전부터 이미 군 내부에서 자신만의 사조직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회, 육사 출신 엘리트 장교들로 구성된 비밀 모임이었습니다. 하나회는 군 인사, 진급, 주요 보직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12.6 이후 신군부가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들은 대부분 하나회 멤버였습니다. 이들은 박정희 사후의 권력 공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10월 26에서 12월 10일까지 47일, 12월 12에서 전두환의 사실상 권력 장악까지 불과 몇 주. 이 모든 것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확하고 너무 체계적이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된 각본을 실행하는 것처럼. 12월 26일이 그 각본의 1막이었다면 12월 12일은 2막이었고 전두환의 집권은 3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각본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전두환은 1988년 권력에서 물러났고 이후 반란과 내란죄로 기소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는 2021년 사망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12.6의 진상에 대해 완전하고 솔직한 증언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여러분도 조금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개의 층을 살펴봤습니다. 현장의 층, 수사의 층, 권력의 층. 하지만 이 사건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네 번째 층이 있습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불편하고 가장 오랫동안 감춰져 온 층. 그것은 바로 사전 경고의 층입니다. 12.6이 일어나기 전 누군가는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1979년 10월, 박정희 암살, 불과 몇 주 전의 일입니다. 중앙정보부 내부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 요원 중 일부는 김재규가 매우 이례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것을 나중에 증언했습니다. 특정 문서들의 이동, 특정 인원들의 재배치, 그리고 평소와 다른 경로를 통한 무기 관리. 이 각각의 움직임은 단독으로 보면 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아서 보면 무언가 큰 일을 앞두고 준비하는 사람의 패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움직임을 감지한 사람들 중 일부가 상부에 보고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경호실 내부의 한 인물은 10월 초 김재규의 행동에서 불안한 징후를 발견하고 차지철에게 이를 알렸다고 훗날 주장했습니다. 차지철이 이 경고를 무시했는지 아니면 보고 자체가 차단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경고가 있었고 그것이 무시되었다면 이것은 단순한 직무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모의 또 다른 형태일 수 있습니다. 미국 측의 정보 흐름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CIA 서울 지부는 한국 정치의 모든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보부 내부에도 CIA의 정보 자산이 있었다는 것은 당시 정보 분야의 상식이었습니다. 만약 CIA가 김재규의 이상 징후를 파악했다면 그 정보는 어디로 갔을까요? 워싱턴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워싱턴이 그 정보를 받고도 한국 측에 경고하지 않았다면 그 결정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2007년 미국에서 부분 해제된 국무부 전문 중 하나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979년 10월 중순 주한 미국 대사관이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서 한국 내 정치적 불안정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으며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태. 외교 전문에서 이 표현은 매우 구체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막연한 우려가 아닙니다. 무언가 구체적인 정보에 기반한 판단입니다. 그 정보가 무엇이었는지는 해당 전문의 나머지 부분이 여전히 기밀로 분류되어 있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사전 경고의 흔적이 있습니다. 10월 26일 당일 오전 청와대 경호실은 그날 저녁 일정에 대한 보안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참석자 명단, 장소 보안, 경호 배치. 이 검토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공식 기록은 말합니다. 하지만 당시 경호실 소속이었던 한 인물은 이후 인터뷰에서 그날 오전 경호 배치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일부 인원이 평소와 다른 위치에 배치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묵살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묵살. 누가,
왜 묵살했는가? 이 질문의 답이 이 사건의 진실과 직결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는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가장 빠르게 침묵당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김계원. 당시의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김계원은 그날 밤 궁정동 안가에 있었습니다. 박정희의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서 그는 만찬 자리에 동석했습니다. 총성이 울리는 것을 들었고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혼란스러운 몇 시간 동안 여러 군 지휘관들과 접촉했습니다. 김계원은 이 사건의 전모를 가장 가까이서 본 민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그의 역할은 철저히 주변화되었습니다. 김계원은 처음에 내란 방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총성 이후 김재규의 행동을 즉각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소 자체가 매우 이상합니다. 김계원은 총격 직후 극도의 혼란 상황에서 수십 분 안에 모든 것을 파악하고 신고해야 했다는 것인데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같은 혼란 속에서도 처벌받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그에 대한 기소는 선택적이었습니다. 마치 그가 무언가를 알고 있고 그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압박처럼 보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계원이 남긴 진술 중 가장 주목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총격 직후 김재규가 건물을 나서면서 한 말을 전했습니다. 김재규는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민주주의가 될 겁니다. 이 한 문장은 엄청난 무게를 갖습니다. 방금 대통령을 쏜 사람이 현장을 나서며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리 준비된 결말을 확인하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임무를 완수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김계원은 이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그 의미는 깊이 탐구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이 발언이 김재규의 단독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것이 단독 범행의 충동적 결말이었다면 김재규는 왜 민주주의를 언급했을까요? 충동적으로 총을 쏜 사람은 나가면서 정치적 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자신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한 사람,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로 무엇이 이어질지를 알고 있던 사람의 말입니다. 김계원의 또 다른 증언도 있습니다. 총격 직후 혼란 속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현장을 수습하는 방식이 매우 조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갑작스러운 사태에 대한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마치 이런 상황을 대비해 훈련받은 것처럼 움직였다고 합니다. 총격 현장 정리, 박정희의 신속한 이송, 외부와의 통신 통제. 이것들이 모두 거의 동시에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사태에서 보여주는 패닉과 혼란이 없었습니다. 김계원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는 출소 후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말년에 몇 차례 언론과 접촉했지만 결코 핵심적인 내용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왜 침묵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침묵을 깨는 것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밤 10시가 넘어서자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박정희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사망이 선고되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공백 속에서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실타래를 하나로 엮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날 밤 대통령 경호 체계는 설명되지 않는 방식으로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암살 몇 주 전부터 김재규의 행동에서 사전 준비의 흔적이 감지되었습니다. 셋째, 미국은 사태 직전 한국 정치의 급변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넷째, 박정희 사후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다섯째, 수사는 처음부터 특정 방향으로만 진행되었고 불편한 증언들은 체계적으로 주변화되었습니다. 이 5가지 사실을 연결하면 하나의 구조가 드러납니다. 김재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결정은 단독으로 내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사전에 준비된 계획의 실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의 설계자는 누구였을까요? 세 가지 가능한 층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층위는 군부 내 특정 세력입니다.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박정희 정권 말기에 이미 독자적인 권력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박정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박정희가 살아있는 한 어떤 군사 쿠데타도 정당성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암살된 혼란의 상황이라면 군이 질서 회복을 명분으로 개입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전두환과 하나회는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무언가를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두 번째 층위는 김재규와 일부 온건 군부 세력의 연합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김재규는 단순한 암살자가 아니라 유신 체제를 끝내고 민주화의 길을 열기 위한 정치적 작전의 실행자였습니다. 그의 협력자는 정승화로 대표되는 온건 군부였고 목표는 박정희 사후 점진적인 민주화 이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전두환과 신군부에 의해 탈취되었습니다. 김재규가 방아쇠를 당겼지만 그 총성의 수혜자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12.6은 계획된 암살이었지만 그 결과는 계획자의 의도와 완전히 반대로 흘러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세 번째 층위는 외부 행위자의 개입입니다. 미국은 박정희의 핵개발 시도와 반미적 독자 노선에 깊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CIA는 김재규와 정기적으로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암살 직전 미국 측은 상황 변화를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미국이 직접 공모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 사건을 알면서 방치했거나 최소한 적극적으로 막지 않기로 결정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 층위가 반드시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김재규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으로 행동했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의 행동을 가능하게 한 조건들은 다른 세력들이 만들어 놓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동안 미국은 눈을 감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역사의 가장 큰 비극들은 종종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한 사람의 결단, 다른 세력의 준비, 그리고 강대국의 침묵이 동시에 교차하는 순간에 1980년 5월 24일 새벽 김재규는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혼자였는지 아니면 더 큰 그림의 일부였는지를 완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그날 새벽 영원히 침묵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많은 비밀을 안고 간 사람과 함께 1979년 10월 26일로부터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날 이후 독재를 끝냈고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궁정동 안가에서 울린 두 발의 총성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대한민국은 아직도 공식적인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 살펴본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설명되지 않는 경호 공백, 사전 준비의 흔적, 미국의 기묘한 침묵, 전두환의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권력 장악, 침묵당한 증인들, 기밀로 분류된 채 수십 년째 열리지 않는 문서들. 이것들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공개된 기록, 재판 문서, 부분 해제된 외교 전문, 그리고 관련자들의 증언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들입니다. 역사학자 한홍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2.6은 끝난 사건이 아니라 아직 완전히 시작되지 않은 수사라고.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아직 진실의 표면만 긁었을 뿐입니다. 깊은 곳에는 아직 꺼내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에는 12.16 관련 문서 중 일부가 여전히 비공개 상태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는 해당 시기 CIA와 국무부의 한국 관련 전문 중 상당수가
아직 기밀 해제 요청 대기 중입니다. 살아있는 관련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져갈 기억과 함께 진실의 조각들도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입니다. 공식 서사에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쓰지만 진실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냅니다. 12비육의 완전한 진실이 언젠가 드러날 것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향한 질문을 멈추지 않는 한 역사는 우리에게 답을 줄 가능성을 닫지 않습니다. 박정희는 총에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총은 단순한 한 사람의 분노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총에는 시대의 모순이 담겨 있었고, 권력의 욕망이 담겨 있었고,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아직 이름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궁정동의 총성은 1979년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메아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